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이 이미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중국 기원설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등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국 측에 별도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당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며 치욕스런 외교라고 분개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이 문재인과 바이든 간 회담에 대해 실질적 결과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말뿐이라며 바이든은 북한의 위협, 특히 일본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충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한미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여성 기자를 찾은 문재인 논란에 대해 고무적으로 느꼈다며 문재인을 비호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방세를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우선시해야 하는 자리가 검찰총장 자리인데 총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6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18 유족 범위엔 사실혼 관계도 포함시키는 등 못 퍼져서 안달난 정부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영웅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기세가 여전합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하루 수백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곤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천여 년 동안 새로 만난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한 전염병은 인류 문명을 온통 뒤흔들어 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지금까지 인류가 완전 정복한 전염병은 천연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코로나19도 현대 과학을 바탕으로 각종 백신이 속속 나오고 있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개발 중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완전 정복은 힘들고 감기나 독감처럼 다른 계절성 바이러스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창궐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선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지목해 왔었죠.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창궐했다는 이른바 우한 기원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우한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기원조사 결과를 올해 3월 발표했는데 실험실 유출설에 대해선 극히 드문 가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WHO는 바이러스가 박쥐 등에서 중간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는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한국 등 14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며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그간 중국 우한 기원설을 강하게 주장했던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즉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며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실패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키웠다며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필요한 것들, 즉 실시간으로 국제 전문가들에게 접근권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국무부 설명서를 통해 우한연구소 내부 몇몇 연구원이 첫 발병 사례가 확인되기 전인 2019년 가을 병에 걸렸고 그 증상이 코로나19 및 일반적인 계절 질환과 일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9년 11월 이미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같은 증세로 병원에 갔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연구소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와 일반 독감 증세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존재가 드러나기 직전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같은 팀 연구원들이 동시에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갔다는 건 의미심장하다고 전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초기 감염 사례를 조사해보라고 WHO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논평 요청에도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계속 실험실 유출설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O 전문가들은 우한 바이러스 유출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한 현지 조사를 마친 WHO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기원설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119 소방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척수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척수염의 주요 증상은 사지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감각 이상과 마비를 동반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119 구급대원이어서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긴 맞았는데 그게 하필 아스트라제네카였고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24일 전남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사회적 필수 요원인 28살 소방관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고열과 두통, 근섬유 다발 수축 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지 3일 뒤인 3월 15일부터 얼굴과 전신에 피부 발작이 일어났고 근육 경련이 발생해 나주 모 병원을 거쳐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지난달 27일 상급병원인 모 대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으로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왼쪽 다리가 저리고 근육 경련 증상으로 지난 18일부터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2주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증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A씨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치료를 더 받아야 정상적인 일상과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병원비 부담이겠죠. A씨는 이미 그간 치료비 300여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고 현재 입원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회 필수요원이 백신을 맞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사연을 접한 정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A씨가 공무상 요양 청구를 하면 그때 신청 내용을 살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공무상 요양 청구를 신청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백신 접종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청구 절차를 좀 간편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직 요양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A씨를 위해 나주소방서 동료들은 직장 협의를 통해 마련한 모금액으로 병원비 일부를 십시일반 보태고
쾌유의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A씨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소방관 B씨는 코로나 환자와 최일선에서 부대 껴온 A씨가 빠른 시일 내에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아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안전과 쿼드, 남중국해의 자유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국에 별도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로 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죠.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이 부분이 중국으로선 굉장히 거슬렸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바이든과 문재인이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조차 중국은 용납할 수 없나 봅니다. 이래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서 한미회담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나 봅니다. 미국에 붙으려니 중국이 무서워서 죽겠고 중국에 붙으려니 국민들 눈치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의 한미공동성명을 일반론적 언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별뜻 없이 한 얘기야.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명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손실을 우려해 달래기로 선수를 친 셈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국 달래기는 성과가 좀 있을까요? 문재인이 바이든을 만나고 오자마자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해명보고를 했으니 중국으로선 화난 그 성질머리가 어느 정도는 수그라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오르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측의 설명에 전혀 수긍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3국과 관련한 정상회담 내용을 특정 나라에 설명하는 것, 이 치욕스러움은 우리 국민들 몫이겠죠.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것은 그 나라의 속국일 때나 가능하다라며 5000년 시대 DNA가 아직도 살아 숨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선의 중대사는 연 2회 중국에 조공단을 보내 보고했다. 국왕을 세우려면 중국의 책봉이 필요했다고 부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6.25 때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운 전쟁 영웅,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려갔다고 중국에 보고하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한미회담 중국 측 철명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몽에는 어울리겠지만 국익과 한미동맹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굴종적 행태라며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화 결과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취임 이후 이뤄진 문재인의 첫 회담이었지만 두 사람 간 논의는 실질적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저것 논의를 하긴 했는데 그 대화가 현실로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미국이 한국을 만났을 때 뉴스가 없다는 것이 나쁜 뉴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취임 넉 달이 되도록 인도, 태평양에 관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두 가지 전략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적 위협, 미국과 인태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철학적, 정치 군사적, 경제적 위협이라면서 이 같은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미국이 아태 지역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 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취임 넉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본질보다는 수사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예를 들어 미국 당국자들은 반복해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전임자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어떨지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말을 아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이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칠 거라고 말은 해놓고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이번 한미회담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공동 성명은 간접적으로만 언급했다며, 중국을 북핵 6자 회담의 참가국으로만 대한다거나 별 관심 없는 주최 측 또는 중재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김씨 일가의 독재 정권과 오늘날 현실까지 중국이 지녀온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뒤에 숨어 있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를 너무 기꺼이 묵인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한 말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 독재국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그 악한 본성을 생각한다면 한미 두 나라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치 불의를 보면 나서지 않고 그냥 참는 것처럼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을 때에만 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바이든은 북한의 위협, 특히 일본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 이상 행동의 결과를 회피하도록 둘 수 없으며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지도자들이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이 벌인 짓들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뜻인데, 존 볼턴 전 보좌관님, 안타깝지만 한미회담이 끝나자마자 뿔난 중국을 달래주기 바쁜 문재인 정부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지나친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인데, 홍 의원은 그간 윤석열의 목을 메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걱정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왔는데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평생을 검찰 사무만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날치기 공부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 직후 지금까지 두문불출하며 경제 외교 등의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어제였던 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아직 정치 개시 선언을 하지 않아 정치인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평가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돼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검찰 사무는 0.1%도 해당되지 않고 그건 오랜 기간 경험과 그 다음에 지혜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준표 의원은 국민이 마음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뜨거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싫은데 대안인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 윤 전 총장이 혼자서 문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뜰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차기 대한민국 대선의 화두는 공정, 자유, 그 다음에 소통, 서민 등 이 4개가 문재인 정권에 질린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며 사실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제2의 이전 최고위원은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 당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중도층과 2030 젊은이들은 누가 대표가 되었을 때 계속 마음을 줄까라고 한 대목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제2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페이스북을 공유하며 선거 캠프에서 많은 것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했다며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당을 개혁해 내겠다고 적었는데요.
첫날부터 능숙하게는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선거 캐치플레이즈였습니다. 다가오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이준석 지지가 반가우셨을 분도 계실 테고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준석 후보가 말했던 대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준석은 오세훈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으며 일선에서 선거를 도왔습니다. 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둘은 유승민, 김무성 등이 만든 바른정당에 참여한 동지이기도 하죠. 때문에 이러한 전력을 감안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웅 의원 등 소위 유승민계를 지원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려고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오세훈 시장의 특정 후보 지지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4월 7일 밤 자신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때 오세훈 당선인의 결기가 느껴졌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50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9년 동안 재임할 당시 각종 시정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위 박원순 시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서울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죠.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정치적인 모습보다 뛰어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뜬금없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초선들 뒤에 특정 계파들이 밀고 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키우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나경원 전 대표도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래도 정치 쪽에 아직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시정이 바쁠 텐데 왜 이런 언급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래도 당대표가 좀 쉬운 당대표,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며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는 이번 대선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오는 12월부터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상인데요. 그동안 노후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껏 자녀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공시 가격이 14년 만에 최대로 상승해 피부양자 탈락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값 상승의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 등으로 재산 요건이 바뀌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5만 1,26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재는 작년 2만 6,088명의 약 2배 규모로 새롭게 건보료를 부담하는 인원은 대부분 은퇴에 소득이 없는 노인들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오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집 한 채 가진 국민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소득 요건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내미 휴가 미복귀 논란이 일었을 때 당직 사병 현실은 지난 2017년 6월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추미애 아들 측은 현 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결정적 단서가 나왔었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 씨도, 즉 추미애 아들도 검찰 조사에서 현 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서 씨와 현 씨가 서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이에 당직 사병 현모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인 어제 검찰이 현모 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현모 씨 측은 추 전 장관 등 피고소인이 사과해도 선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식 사병 현모 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 소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검찰 조사 결과 현모 씨 주장이 거짓말이 아님이 밝혀졌고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한 것도 아니었다며 법적인 문제 이전에 현모 씨와 현모 씨 부모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상식적 정의의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표명을 하면 선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시청 정보통신과 서현도서관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남부청에 서현도서관 직원 부정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당사자 23명을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은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박모 씨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 시험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 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모 전 성남시장 비서관도 도서관에 채용된 이들 외에 캠프 자원봉사자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연이어 나온 것에 대해 진상 확인 작업에 착수했었죠.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1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언론의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이어져 묵과하기 어렵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피의사실 공표도 내로남불이냐는 반발이 즉각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경고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그 예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박 변호사는 최근에 LH 사건 관련 수사 상황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온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나오질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눈 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건 덮으리하는 이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엄중 처벌을 강조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한면숙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4일 오전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지난 3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만호 감방 동료 김모 씨가 한 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해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법세련은 박 장관은 전 정권 시절에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불법적인 일인 양 연일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 지검장 직무배제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한 매우 교활한 정치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참교육이라도 시키려는 듯 올해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는데 기념사진을 찍으며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이 먼저 무릎을 꿇자 어리둥절한 문재인이 따라서 무릎을 꿇었는데 과연 문재인은 참전용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우리에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함 영웅들인데요. 이 영웅들에게 우리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었는지 미국 대통령이 참전용사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저는 이런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7월 추서진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자 언론에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질 것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서 진급자 34명의 유족에게 밀린 연금은 총 6억 5,200만 원에 이릅니다. 추서 진급 신청 일자와 계급이 다르다 보니 개인별로 약 7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5,600만 원까지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전사한 고 임재엽 상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 상사는 중사 진급을 이틀 앞두고 전사하면서 당초 하사에서 1계급 위인 중사로 추서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임 상사의 유가족은 하사에 준한 연금을 받으며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유족 등이 전사 순직장병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차원에서 진급 예정자에 한해 2계급 추서 진급을 요구한 끝에 국회에서 2019년 4월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개월 뒤 법이 시행되자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실제로 연금 실무를 맡는 국군재정관리단은 그해 8월 유족연금을 올리기 위해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수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전사 순직 장병의 유가족 등이 문제 제기한 이후에야 재정관리단의 업무 처리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 해당 업무가 늦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정부가 마치 전사 순직자들을 예우할 것처럼 홍보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예우는 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며 그런데도 유족에게 연금 추가 지급 안내문만 보내고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4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재용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더불어공산당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혈세로 만든 건강보험 재정을 적자로 만들고 국민들 고열을 짜서 돈을 빼앗냐, 중공 바퀴벌레들에게 건강보험료 왜 적용하냐, 그 돈은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인데 결국 그런 식으로 조공을 바치느냐. 어제는 집값이 오른 탓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소득 없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소식이 있었죠. 김재용님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신 건데요.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과 건보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에게 걷어가는 돈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진달래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44조 원 갖다 바치고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린 문재인 씨 정상이 아닌 줄을 알지만 심각하다 심각해. 재벌 데리고 다니며 돈 퍼주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삼성과 묵시적 청탁이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운 거냐. 박미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씨 정신 차려.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 문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제 생각엔 아마도 문재인은 감옥에 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곳에서도 여성교도관은 왜 없냐고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재웅님과 진달래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